독자 질문 중에 제가 제일 인상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제가 독자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자신은 영어 강사인데 헷갈릴 때가 있다. 4월 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당연히 현 정부 반대 후보를 뽑으려고 봤더니 진보 진영의 교육 정책은 사교육을 아예 없애는 거더라. 자기가 실직자가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경제적 상황,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보자면 현 정부의 후보를 뽑는 게 더 이익이다. 실제 이번 정부 들어서 자기 영어 강사인데 수입이 굉장히 늘었다. 그래서 헷갈린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거는, 인연과 생활에 지금. 누가 정답을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그걸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주권자가 스스로 하는 거지.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사교육을 없애겠다, 그런 공약은 저는 안 믿어요. 저는 물론 제가 교육감 선거 투표를 한다면 당연히 이명박 정부의 이 입시경쟁, 일제고사 이런 것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막 쉽게 파면시키고 아무렇게나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후보 또는 이것과는 다른 정책을 할 후보들, 아이들 학교에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이라든가 무슨 말하는 지덕체를 겸비하는 그런 민주사회의 이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후보를 지지하고 싶죠. 최근에 보니까 단일화도 하고 시민단체에서 진보 후보를 딱 정해서 어디 대학 교수신데 그죠? 한신대 교수신가요? 저 같으면 주변에다가 다 얘기해서 그 후보 뽑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제가 유권자라면. 근데 힘을 보태고 싶죠 물론. 그런데 사교육을 없애겠다. 하여튼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는 그런 구호로 봐야지. 어떻게 없애요? 그러니까 사교육도 다 엄연히 지식을 전수하는 행위인데 어떤 사회가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행위를 불법적이거나 혹은 부도덕한 일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학교에서도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 나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학원에서도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학생들 자신과 학부모들, 교육 주체들이 그런 공교육의 여러 가지 이제 현황과 상황,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여러 상황, 그 아이의 특징 등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범위 안에서 이것들을 절충시켜 나가고 자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 공교육 정책을 세워서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진보 후보가 해야 될 공약이지, 사교육을 싹 없애겠다 그러면 그걸 무슨 수로 없애요? 저는 없앨 방법도 없고, 없애는 게 꼭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교육을 정말 없앨 것 같아서 사실 진보 진영에 표를 못 주겠다는 게 아니고, 진보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치적 지향과 실제 자신의 삶이 충돌할 때 어디서 타협을 해야 되냐,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답이 없어요. 그거는 바람이 샥 불면 사물이 다 각자의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의 소리를 내면 되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 외적인 기준을 달라고 그러면 백날 가도 누구도 답을 못 줄 거예요 아마. 자신의 양심, 자기의 의식, 자기의 마음, 이런 것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죠. 염치의 마지노선을 어디로 설정해야 되냐 이런 질문 같은데.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좀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 해주시고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질문 직접 받죠 이제. 그거 다 한 것 같은데. 독자 질문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받은 건데 여기 안 오신 분들이 많은데. 삶이 흔들릴 때 어떤 책을 보면서 힘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책도 도움이 되죠. 물론 책도 도움이 되고요. 책만으로 이렇게 삶이 흔들릴 때 그걸 잡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늘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유명한 철학자 말인데 전 세계 공동묘지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하다고 그렇게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를 중요하게 여겨도 안 될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겨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긍심이 있는 사람만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고 시련 속에서도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한테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 친구, 뭐 등등 가족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의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힘이 되는 책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 성경이 힘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불경 절에서 읽는 그런 책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종교 경전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힘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만날 수 있는 좋은 책을 남긴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위로 속에서도 얼마든지 힘을 발견할 수 있죠. 늘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자존감. 예.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예,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흔들림은 다 극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때 건투를 빈다 얘기 좀 덧납니까? 예, 건투를 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좀 얘기를 해주시지. 예. 우리 총수님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겉보기는 좀 저래 보여도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존감, 예, 확실하잖아요. 제가 건투를 빈다를 집에서 뒹굴면서 한 이틀 동안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매뉴얼인데요. 그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바뀌었네. 제 시간이 아니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그대로 읽을게요.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형님 꿈은 뭔가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제가 꿈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예, 한 번도, 이게 꿈이다라고 뭘 이렇게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왔을 때부터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내 인생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뭐 하지라고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이렇게 돌아보고 둘러보고 이거 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걸 했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보니까 데모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데모를 안 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되게 창피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정권 밑에서 한마디도 못 해보고 젊은 시절을 보낸다는 건 너무 비겁한 것 같고 내 자신이 굉장히 모욕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 해서 데모를 했고요. 20대 때는.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거의 다 가버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배가 국회의원 됐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게 이제부터 사회운동은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 가서 또 운동을 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렇게 당겼다 싶어갖고 또 그것도 매년 했고요. 그것 좀 재미없어지고 나서는 제 처가 넓은 세상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공부하러 또 매년 갔다 오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글 쓰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좀 출연해라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방송 진행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다시 또 옛날 하던 프리랜서로 돌아와 있고
지금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뭐 개인적인 꿈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더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몇 살까지 이렇게 시장성을 유지하면서 지식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사는 거고, 혹시 또 뭐 일이 닥쳐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기면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그 좀 사회적인 존재로서 제가 가진 꿈이라면, 예, 좀 대한민국이, 예,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모나고, 예, 좀 엉뚱해 보이고 이런 사람도 남 눈치 좀 덜 보고 그냥 지 생긴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예, 제 꿈이죠. 그냥 제 꿈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고 싶은 어떤 거. 제가 직접 그렇게 만들어서 꿈을 이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죽기 전에 다 살고 가기 전에, 예, 그렇게 되는 거 한번 봤으면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있죠. 오늘 대단히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았습니다. 유시민도 야동을 본다. 제가 남노당원이에요. 머리카락 패티시다. 이런 거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았는데. 참, 그럼 야동은 어떤 사이트 쓰십니까? 제가 남노당 당원이라니까요. 거기서 다 연결해 주잖아요. 제가 질문을 직접 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부터 독자들 질문을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아까 제가 하던 질문 마저, 그러니까 영어 강사인데, 네. 네. 그 질문 본인이 직접 이어서 하시죠. 이 그러면. 질문은 답을 이미 들으셨나요? 그 총수님 마지막에 그 말미 정리하신 부분이 정확한 제 질문 의도였고요. 네. 사실은 투표를 누가 할지는 정했죠 벌써. 근데 이제 저랑 비슷한 어떤 고민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장관님의 그 좀 마음을 제가 좀 알고 싶었습니다. 네. 예. 별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좀 궁금하더라고요. 듣고 예, 싶고. 진보 후보 펴주셔도 네. 그 영어 선생님으로서 이 수입에는 큰 지장이 안 생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예. 제가 참여정부 때 그 단과학원 강사하다가 그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정말 영어 과외 수요가 겁나게 들더라고요. 사실은 돈 좀 버셨겠어요. 전혀 예 고맙지 않은데 네. 득을 좀 보고 있습니다. 투표는 여하튼 기호 2번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저 질문 전에 제 벨소리 잠깐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제 벨소리가 대한민국 헌법 1조입니다. 아, 예. 오지충 씨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 역시도 대한민국 헌법을 노래를 듣거나 읽게 되면은 심장이 뛰는 사람입니다. 변태입니다. 이상한 분들 모였을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인 소개부터 잠깐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38살이고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호주에서 그 부품을 수입해서 지금 국내에서 팔고 있는 사실 사람입니다. 그런 건 안 궁금하고 보통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업이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2메가바이트 정부가 태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 사행심으로 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직무유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특히나 사정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이라든가 그런 곳들. 심지어는 일찍이 BBK라는 사건을 캐가지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정권이 태어날 수 있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리 싹을 자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는지요? 예, 이게 이제 니네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이런 권력, 경찰청 이런 데를 써가지고 야당 의원 뒷조사하고 예? 좀 뉴라이트 우익들 단속하고 그렇게 발본색원을 못했냐 그런 이제 말씀이신데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이제 수단의 정당성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은 누구나 다 자기가 지향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악한 목적 누구나 볼 때 악한 목적을 내걸고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향과 목적은 좋게 들리도록 한다고요. 근데 그 세력이 악의 세력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지향성 자체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근데 경제 살리기 이런 게 일자리 만들기 이런 게 악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외국인을 뭐 죽이자든가 그죠? 뭐 극우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런 거는 목적 자체가 나쁘니까 알아보기 쉬워요. 근데 그 자기가 내세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쁜 수단을 동원하는 집단이 악의 세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선거 이런 것들은요, 적대 관계를 경쟁 관계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게임으로 바꾼 겁니다. 옛날에는 정치 권력을 둘러싼 다툼이 한번 벌어지면 반드시 총칼로 피를 봤죠.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3족과 9족을 멸하고 그렇게 인류 역사에 늘 수만 년 동안 그렇게 해오던 게 이제 불과 200~300년 전부터 제한적인 수단,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수단을 사용해서 경쟁하는 게임으로 바뀐 거거든요.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는 게임을 한 거죠. 그 경쟁자들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적으로 보면 말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우리들의 정치적 적대 진영도 이 민주공화국에서 시민권을 가지는 경쟁자로서 본 겁니다. 그리고 저쪽과 우리 쪽이 하는 이 경쟁이라는 것은 무한 반복되는 정치 게임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권력 잡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제 계속 집권 기간 내내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정치적 적대 세력을 박해하거나 발본색원하려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정권 교체가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럼 기분 같아서는 그대로 돌려주고 싶겠죠.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도 하고 탁탁 틀어서 조사해서 뭔지라도 한 톨 나면 다 구속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런 나쁜 일들이 끝이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악을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선을 행하려고 했던 그 의지는 어디로 가는 거죠? 그 무한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대통령이 완벽하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한 수단을 써서 자기의 정치적 이성을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거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볼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다. 다음에 혹시 야당이 다시 정권 탈환을 하더라도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가기관, 헌법기관들을 장악해서 사유화하고 그렇게 해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권력을 운용하고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에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죠. 만족하십니까? 답변을? 뻔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왜 질문하셨어요? 제가 사실 더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왜 그렇게 많이 놨었냐라는 부분입니다. 절반 정도만 놔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행복하다라고 느꼈을 텐데 너무 많이 놔서 그러진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때 다 놔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장악한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 다 놨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장악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장악하려니까 힘이 들죠. 반점만 놨더라면 다 쥐는 게 쉬웠을 텐데 다 놔버렸기 때문에 지금 반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 할지 몰라요.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국민들 버릇 다 망쳐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도대체 30살 먹은 백수 청년 하나 잡아넣는데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우냐. 미네르바, 박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 그 자기들이 옛날에 집권하고 있을 때 그 정도 잡아가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을 저격하는 그림을 그린 사람을 놔뒀잖아요. 고발도 하지 않고 고소도 하지 않고 인지수사도 안 하고 놔뒀지 않습니까? 그때 독립신문인가 어디 무슨 하여튼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우익신문에서 그 평 낸 거를. 그랬기 때문에 지금 미네르바를 잡아넣는 것이 야만 행위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틀린 의견을 말했다고 해서 감옥에 잡아넣는 언론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죠. 틀린 의견을 말하는 거에 대한 처방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처방이겠죠. 그런데 이 정부는 자기들이 보기에 틀린 정보를 말했다, 틀린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집에 있는 데 가서 가족들 앞에서 기자들 잡아오고 길거리에서 PD들 납치하듯이 체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이 다 올바른 말만 해야 된다면 누가 겁이 나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놓아버린 게 정권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손해였을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한 시기에 정부가 그렇게 손해볼 줄 뻔히 알면서도 권력기관을 놓아버린 것, 이런 것이 매우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뺏겼지만 그거 장악하고 있었다고 해서 안 뺏겼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전 화곡동에 사는 30살 직장인인데, 요즘 정치인들이 책을 많이 씁니다. 특히 18대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던 정치인들이 책을 많이 써서, 그러니까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책을 접했는데, 제목이, 좀 너무 심부를 찌르는 제목이어서, 내시경 한번 수술 받아본 적인데, 내시경 바늘로 몸 깊숙하게 파고 들어오는 그 키워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책을 하룻밤에 다 읽었는데, 제가 후불제 민주주의의 거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97년 입학하자마자 거의 새내기 때 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뤘는데, 그때 정말 아무 느낌 없었거든요. 선배들, 데모하던 선배들이 그렇게 기뻐해도 별로 감흥도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별로 철이 없어서, 참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한 27, 28 돼야 좀 진보 같은 거 생각하고 사회 문제 같은 거 좀 생각하나 봅니다. 근데 이번에 대선에서 패배를 하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한계 효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제 몸에 없던 현상이 생겼습니다. 편두통이 일어나고 현기증이 나서 열이 막 뻗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데 이제 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를 하고 사상 최초의 역정권 교체가 되고 그리고 또 사상 최초의 재탈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이제 준비된 게 없으니까 이제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로드맵이 가야 되는지 잘 몰라서 만약에 다음에 또 이제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제가 또 어떻게 될지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조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직장인이고 정치도 안 하고 정치인들도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서 권중래를 도모해야 하는지 좀 방법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요. 네. 네. 하여튼 헌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아니 근데 그냥 지금이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일을 처음 겪는 분들은 이 상황이 되게 황당하고 이게 굉장히 무지막지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박격포 쏘고 자동 소총으로 실탄을 쏘던 그런 시절이라면 지금은
비비탄 정도 쏘는 서바이벌 게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뭐 좀 자유롭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옛날 박정희, 전두환, 뭐 노태우 이런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이거는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잡아가봐야 몇 명 못 잡아간다고요. 예. 그리고 잡아가도 지금은 칠성판에 묶어놓고 고춧가루물도 못 먹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두들겨 패지도 못해요. 지금은 잡아가도. 그죠? 김건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님이 저거 선임 장관님 하셨던 분이 그 고문당에서 이 뒤에 그 딱지 앉은 그거를 변호인과 가족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 온갖 쇼에 가까운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걸 전해주거든요. 그 당시 법원에서는 그 고문 딱지를 현장에서 보자는 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도 배척했고요. 그 딱지를 못 전해주게 하기 위해서 검사가 온갖 수를 다 써놓고도 그 법정에서 고문 주장이 나오는 거라서 거짓말이라고 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던 검사들, 판사들 지금 다 잘 살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땅에 대체 정의가 있는 거냐. 죄 없는 납북됐다 갔다 온 어부들을 전부 간첩으로 조작하고 무슨 뭐 마타하리 어쩌고 했던 뭐 무슨 김수임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중 간첩 이수건 사건 다 자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 사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퇴직해서 지금 연금 받아서 공무원 연금 받아서 잘 살고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라가 치밀죠. 이 땅에 정의라는 것이 있느냐. 그렇지만 그래도 정의가 있는 것이 지금은 그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60일씩 70일씩 비밀 지하실에 불법 구금해놓고 고문해가지고 진술을 파내고 검찰이 그런 걸 가지고 해서 기소하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거를 이제는 못 한다고요. 신영철 대법관 사태 같은 것들이 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을 장악해 보려고 정치적으로 사유화해 보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반점 진행되다가.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비관할 거 없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길거리 세워놓고 총 쏴서 죽이지는 않아요. 지금 동남아시아라든가 뭐 이런 서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비하면 여기는 굉장히 숨쉴만한 나라입니다.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어떤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어떤 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를 조직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들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탄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못한다.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 되면 필요한 일들은 때 되면 다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주변에서 남들과 이제 연대를 이루어서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런 노력들이 전부 엮어져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그럴 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도 부시 대통령이 저렇게 막 사람 잡아다가 막 물고문하고 이런 걸 다 허락해주고 그 정당화하던 나라였잖아요. 몇 년 전까지. 2년 전까지. 그동안 이제 그 끝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사회가 좀 정상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가 일종의 열병에 걸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우리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요점을 다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답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다른 공간을 가져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 정치 공간에서 우리나라는 공간에서 정말 활력 있게 움직이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제가 30대 초중반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 그러니까 과거를 모르던 젊은이들이라는 거죠. 그 젊은이들에게
과거와 다른 공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감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포자기 세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 세력이 다음 정부에서 패배하거나 아무튼 이런 어떤 희망의 씨앗이 안 보일 경우에 자포자기 세력이 당연히 이명박이나 한나라당 쪽으로 붙겠죠. 그래서 그 지점이 저는 우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제 유시민 선생님께서도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 요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적에.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군사정권 시절과 비교하셨는데 지금은 군사정권 시절 겪지 않은 20대, 30대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군사정권 시절 겪지 않은 경험을 생각해서 지금 괜찮다라고 말하면 위안이 잘 안 된다 이거죠. 그 비가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겪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20, 30대들 안 겪어본 사람들은 별 문제 못 느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를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제 예컨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여론조사표를 보면요. 20대하고 50대가 여론이 똑같아요. 뭐 보수화됐다고 하는 건 뭐. 아니, 20대하고 50대가 여론이 똑같습니다. 그 동향이. 그러니까 지금 40대들, 30대 후반들은 옛날에 그걸 겪어봐서 이 헌법 조항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 삶과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20대들은 실제로 그냥 지금 1980년대 말 이후에 출생자이기 때문에 절대 빈곤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굉장히 나름으로 개성있게 그리고 자유롭게 자란 세대거든요. 지금 어려움은 뭐 취직이 좀 어렵다는 그 하나 빼고 나면 당군 할아버지 이래로 이렇게 행복했던 세대가 없습니다. 지금 20대들만큼. 근데 현실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당군이라는 행복한 시절 없다고. 지금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들보다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일 더 많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문제를 끌고 가지 마시고 우선 이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큰 위기의식을 느끼냐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바로는 그 욕 좀 하고 인터넷에 댓글 좀 달고 그리고 그냥 지난다고요. 지금 20대들, 20대 중후반 이후에 그 30대 초반까지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회적 연대나 이런 거를 대중적으로 발견할 수 있냐면 발견하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무언가 자기 문제를 자각해 할 때에만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세대가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스스로 연대를 조직하려고 나서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서 또 보수 정권이 연장된다? 그러면 또 그렇게 가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자니까. 그거는 우리 소망과 아무리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그건 막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 토론하고 저 같으면 강연도 다니고 책도 쓰고. 그렇지만 강연 다니고 책 쓰고 누가 텔레비전 토론 나와서 얘기해 본들 들을 사람이 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구도 그것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20, 30대는 자기 문제를 둘러싸고 확실한 그런 대규모적인 어떤 자각, 연대 행동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질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누가 해주지 않아도 저절로 될 것이다.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저절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자살자가 많은 거는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자살자는 계속 늘어나왔고 지난 정권 때도 계속 증가세였고요. 최근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거는 단선적으로 정치 상황하고 연결지어서 그렇게 그 원인을 찾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요인들이 많이 계절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올해 30은 안 된,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그냥 일반 시민인데요. 제가 후불제 민주주의 책 읽어보면은, 자칭 자기가 진짜 진보다, 우리가 진짜 진보다, 우리가야말로 진퉁이지, 진퉁 진보지, 짜 진보도 따로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심하게 말을 하자면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후불제 민주주의 쓰신 거 보면은 참여정부의 그 장관으로 있으실 때 그렇게 참여자로 했을 때 말고 그 전이나 그 후에도 항상 그런 부류의 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요. 그 예를 들자면 최장집 교수님의 발언에 대해서도 뭐 진보적 정당 체제를 만들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한다 그런 명제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단은 좀 그 수단에 대한 그런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독자인 제가 봤을 땐 그런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쪽 분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대안을 무지하다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단 일면은 듭니다. 그 아까 말했지만 그 이 책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예를 들자면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하에는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이제 왕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인식에 자유롭지 않다고 하거나 혹은 그 아까 죄송한 비유긴 하지만 잠깐만요. 질문이 길어져가지고 조만간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만 해주세요. 질문만. 네. 대한민국 말은 끝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직 끝말만 해주세요. 지금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한나라당 분들 죄송하지만 한나라당 분들처럼 참여정부가 죽어야 참여정부에 관련된 부분이 죽어야 진로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약간 죄송하지만 사심이 같은 게 섞여가지고 직무유기적인 측면이 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관님께서 글을 쓰셨을 때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쓰거나 혹은 언급을 할 여지가 없어서 단순히 그렇게 정책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 이번 인터뷰 기회 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거나 또 할 말이 있으시면은 좀 이번 기회에 좀 발언하시면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해요. 저도 그래서 다시 질문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주세요.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중간에 놓쳐버렸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렇게 자기가 진통 진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쉬움 같은 거 없었느냐? 예. 그런 식이에요. 예. 책에 어느 정도 할 만큼은 다 썼다고 보고요, 저는. 예, 보고. 최장집 교수와 그 제자들, 정당을 연구하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무슨 비판을 한 건 아니고요. 그분들 보고 무슨 대안을 내라 이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안을 만들어야죠.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내리고 나서야 날개를 편다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을 선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의식을 가진 거는 이제 이 지역구도라든가 지역주의 이런 거를 또는 이제 직업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부패한 정당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전했으면 성공했겠죠. 근데 그 도전한 사람들이 역량이 부족하고 때로 미련한 방법도 쓰고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장입 교수나 그 제자분들의 주장이 보면 그렇게 좀 미련하게 들이박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보고 이제 동기를 의심하는 식의 주장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좀 잘못한 거 감추려고 알리바이로 일부러 그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무슨 좋은 해법을 내달라는 게 아니고 때로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오히려 비난해버리게 되면 누가 그거를 다시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하는 사람이나 하는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얘기 한 거고요. 이제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이런 명품 진보 이렇게 했던 분들. 저는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진정한이라는 말을 저는 안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야당이라든가, 우리가 진정한 진보라든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이제 독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국회 앞에 가가지고 여기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 한 놈이라도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소리 지르면 누가 나오세요? 나오는 놈은 나쁜 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나서지를 못해요. 그러면 다 이제 소매금으로 전부
이제 나쁜 놈 되는 거죠, 그게. 그 진정한이라는 건 일종의 오소독스한 거, 진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빼고 나면 진짜가 아니다는 이제 그런 반대 해석이 가능한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진정한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사람들을 굉장히 의심하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이란 자기가 정말 진정한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절대 안 믿습니다. 지금 그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 그 진정한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뭐라고 얘기하는 건 타인의 진정성을 인정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구가 생길 수가 없죠. 진정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누가 더 진정한지를 가리기 위해서 맨날 논쟁하고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원래 시대의 큰 물이 형성이 흐르려면 맑은 물만 와서 그렇게 흐를 수가 없거든요. 예, 계곡물도 오고 그 뚜판을 달려온 물도 섞이고 흙탕물도 들어오고 이렇게 뒤죽박죽 이래서 큰 물길이 형성되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진정함만 찾게 되면 맑은 실개울처럼 언제까지나 거기서 그렇게 졸졸졸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 점이 좀 안타깝고, 예, 너무 그렇게, 예, 말로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정말 소통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정말 소통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다소 거기에 이제 그런 책에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도 내놓고, 예, 욕하는 소리는 안 들려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런 정도.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분, 네, 제가 진행하는 사람을 약간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무척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만 따로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투명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뭘 해도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죠. 굉장히 해맑아요. 의도를 언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의도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TV를 보지 마세요. 특히 9시 뉴스를 조심하십시오. 앞부분을. 네, 그 부분 기분이 굉장히 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터넷 클릭할 때 조심하시고요. 사진이나 영상 정도만 피하면은 아침에 라디오 조심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만 하시면은 기분이 좀 나아지실 겁니다. 투명 정보라는 이점이 있어요. 어떤 것도 이건 왜 했을까는 의문이 드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별로 시간 많이 남지 않았는데 예. 아까 열받으신 분.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타이틀로 정리를 하시는 글이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이 정치적인 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논의들이 이루어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김대중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역할은 사실 다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실 대통령에 대한 그 요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접어들었기 때문에 시끄러웠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적인 담론을 때로는 즐기고 그게 너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속에 자기가 젖어드는지 모릅니다. 사실 역사를 말씀하셨지만 역사는 중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서 결국 중심부를 바꾸는 건데 작년에 촛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서대문에 있어서 지켜봐온 입장에서도 결정적인 게 대한민국은 확실히 말씀하신 진정한이라는 어떤 당위성을 내세운 그런 민주주의나 거대 담론들은 이제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싶고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고 재미있고 함께 연대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새로운 가치체로 대한민국이 접어든 겁니다. 이거는 정권 몇 개가 아무리 진보적으로 바뀐 것보다도 전 개인적으로 더 큰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총수께서 얘기하신 그 투명 정권이라고 얘기하시는 저 말씀도 그래서 저는 가능할 수 있는 지평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딴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자살 부분에서 왜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했냐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을 계속 의지해 왔죠. 그래서 사실 그 이명박이 대통령에 뽑힌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나름대로 바라보기에는 한국 사회에 대단히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돈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맞다. 정말 중요한 건 말씀하셨듯이 연대할 수 있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내면의 평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다. 그거는 돈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관점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엑소더스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가 그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크게 지금 대한민국을 올바른 흐름으로 바꾸는 변화라고 보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많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무슨 전당대회나 그런 게 아니라 소그룹 속에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공동체,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치유되어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이런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후불제 민주주의의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정치적으로 경도되어진 그 담론이 아까도 저는 감동적이었는데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하고 이야기하셨을 그런 소통들이 함께 가능한 도시가 구조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마을 공동체부터 다시 일어나야만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가 있지 무슨 정권 바뀐다고 뭐 대통령 바뀐다고 대한민국의 문제가 자살자들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정말 자부심 있는 나라라고 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평소 고민해 오셨던 부분이 있으면 정치적인 얘기보다 좀 일상적이고 그리고 좀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을 제가 캐치를 잘못하겠네요. 정견 발표를 너무 길게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질문을 캐치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한 6년 정도 정치를 했고 또 그냥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좀 시끄럽게 정치를 했고 오른팔이다 누구의 남자다 이제 좀 하여튼 장관 갈 때도 시끄러웠고 그런 입장이라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조금 이제 내면 그러니까 좀 사람들 국민들 개개인이 이제 내면적인 어떤 자유도라고 그럴까? 그런 거 높아지는 사회가 저는 이제 좋은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 진보 그러면 어떤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사회제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결핍에서 오는 결핍이 주는 어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런 거를 진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무슨 노동자가 해방되는 거. 이런 걸 진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분의 책에 아직 책이 안 나왔는데 제가 서평을 쓰느라고 미리 봤는데 거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앞에 두 개도 필요하고 어떤 불합리한 사회제도의 억압으로부터도 인간이 해방돼야 되고 물질적 결핍에서 오는 그런 속박 이런 것부터 해방되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근데 그것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보라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자본의 지배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노동의 해방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물신의 지배로부터 인간의 해방 이렇게 해야 된다. 진짜 진보라는 거는 그런 표현을 제가 봤는데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사회제도, 물질 그리고 마음의 진보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가 지난 한 반세기 동안 너무나 많은 대립과 갈등, 투쟁 이런 것들이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원한, 증오, 혐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캥기는데 너 옛날에 정치할 때 맨날 쌈질하던 놈이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냐. 그래도 정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각자의 내면적인 고향, 각자가 내면에서 느끼는 자유, 행복의 어떤 증진 이런 것들이 진보의 종국적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존감 그리고 이제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처럼 과격한 거리투쟁이나 정치투쟁 이런 것으로서 이룰 수 있는 진보의 한계가 어느 정도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쪽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왜 나왔느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보고요. 작년 촛불편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각한 자존감을 가진 타인과 연대할 줄 아는 주체적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약간 이 책을 쓰면서도 약간의 심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흐름이라는 것은 쉽게 생긴 것이 아니고 쉽게 가라앉지도 않는다. 지금 잠잠해 보이지만 한번 경랑이 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이게 터져 나올 거다. 그런 느낌 같은 것에 있어서 저는 뭐 좀 여유 있게 지금 상황을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마음의 혁명, 마음속의 자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꼭 이 질문은 해야 하겠다는 분, 한 분만 더 질문 마이크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니까, 유 선생님을 이렇게 직접 뵈서 좀 좋네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거든요. 직접적으로는요. 저는 48세이고요. 서울에 거주하고 자영업은 이제 경기도에 사업장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그 책에서 그 계명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그 단어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지 스스로는 몰랐는데 그 책을 읽다가 보면서 이제 이거구나라고 이제 느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권자도 이제 소비자라고도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소비자는 저도 장사를 합니다만 소비자는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권하기도 하고 그 중에 물론 일부는 그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그 정확하게 구입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제 입장을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은 단체 구매로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한 5년을 반품이 안 되는 일에 차로 비교하면 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나이가 이 정도 되면은 약간만 비겁하면은 세상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 없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조심하면서 몰고 하면은 뭐 때 되면 이제 또 바꿀 때 되니까 차는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어찌됐건 이제 그 차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저 가격에 저런 정도의 배기량 저 옵션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아셨을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판촉이라든가 기타 이런 광고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선택을 받지 못해서 판매를 못한 그 회사는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으로 치면 구조조정도 하고 등등 해서 이제 다음 신차 개발을 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때까지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얼마나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요. 좀 의문이 되고 다음에 또 할 수 없이 또 단체 구매로 된 차를 또 한 5년 또 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그 회사에 지금 재직 중은 아니시지만 한때 관련됐던 분으로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돈하고 관련된 건데 이번에 이런 책을 하나 쓰시면은 인세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권당 인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좀 얘기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인세는 뭐 정가의 10%고요. 그러니까 15,000원짜리 책이면 책 한 권 팔리면 제가 1,500원을 벌죠. 보통 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출판 관행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말하자면 업계를 떠나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업계를 떠나는 입장이고, 정치 업계를 이제 떠나는 입장이고, 그냥 자기 발로 떠난 것도 아니고, 이제 퇴출돼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다시 시장 진입을 한다, 이런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존 메이커 공급하는 회사에는 이제 안 하고 싶다. 그런 게 제 생각. 거기는 라인을 돌리면 돌릴수록 계속 불량만 나오니까 양심상 도저히
소비자한테 못 나가겠다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 그 회사를 만들 수 있냐 하면 또 그럴 힘도 없고요. 자본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뭐 예 그러는데 그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예 나와 있는 그런 형편이고, 저도 뾰족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뭐 한나라당도 싫고, 근데 뭐 달리 뭐 찍을 데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런 게 심화되면, 아주 심각해지면 누군가가 또 이제 신상품을 들고 나오겠죠. 뭐 시장 진입을 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다 공급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뭐 기존 제품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나 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제품을 뭐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나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도 지금까지 신규 진입해서 다 망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할 세력도 지금 없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국민들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자리 잡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걸 충족시킬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금은 고민해봐야 답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가보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땡기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대학생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은 500명, 뭐 많으면 1000명, 1200명 그런 수준이고, 이제 미디어에 나가면 맨날 대통령 욕만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가지고. 맞잖아요. 네,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민망하긴 한데,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난 정권 때 이렇게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대체로 다 잡혀가고 지금 불려다니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떠들고 다니거든요 지금. 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고,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저야 업계를 떠났으니까 좀 봐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욕하러만 다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서 돌아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쭉 당분간은 뭐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잠깐 참았다가 다음 책이 또 나와요. 다음 책 나올 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음 책 곧 그 집필 들어가신다는데, 다음 책은 어떤 책이 됩니까? 예, 다음 책은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미. 네. 예, 쓰고 있는데. 이거 본 분들은 안 사겠죠? 예. 이 책하고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지금 쓰는 거는 아주 비정치적인 책이고요. 예, 그냥. 주제가 뭐 어떤 모양이 될지는 다 써봐야 알겠는데, 그냥 좀, 차분하게 교양 향상을 원하는 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꾸로 있는 세계사처럼. 예, 뭐 역사책은 아닌데, 여하튼 하여튼. 아직 뭘 쓸 건지 결정을 못 했군요. 돈을 미리 받고. 인생을 미리 땡기고, 주제를 못 정했다고. 예, 물어보면 쓰고 있다고 그러고. 주제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예. 오늘 질문 안 하면 나 죽겠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있네. 할까요? 좀만 더? 근데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그죠? 더 할 수 없죠? 이야기요. 네. 이야기 돼 있답니다. 이야기 돼 있고요. 이명박 정부는 정권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로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뭐,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건설회사의 온 국민이 다 직원이고, 뭐. 그렇죠. 예, 네. 그런 개념이죠. 일용직 같습니다. 네? 일용직 노동자 같습니다. 국민이? 네. 네. 예? 꼭 삽질해야 된다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나쁜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잘 찾아보면 장점도 들어 있습니다. 그걸 왜 찾아야 하죠? 국민된 비로서. 자기가 보여줘야지 우리가 찾아야 되나요? 오늘은 재미없는 책, 후불책 민주주의를 가지고 2시간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끝이질 않네요. 평소에 유시민 선생님에 대한 궁증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저는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고. 다음 아직 주제와 돈은 미리 받았지만 주제와 제목은 정해지지 않은 미지의 책. 미지의 책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뵙기로 하고요. 주기적으로 뵙죠, 뭐, 그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앞으로. 1년에 2번씩은 봐야 돼요. 1년에 2번씩 뵙는 걸로 약속을 드리고, 네. 오늘 아쉽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시민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김호준이었고요. 네, 제 책도 재밌어요, 사실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